2003년 4월 베이징의 한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나온 건 음식물도 폐기물도 아닌 인간의 신체 일부였습니다. 조각난 형태, 정교한 분리, 그리고 범인이 남긴 알 수 없는 흔적들. 피해자의 신원은 곧 밝혀졌고 평소 주변의 원한을 살 만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4월 5일 새벽 베이징 동성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단지 주민이었던 노인 리대는 평소처럼 빈병을 모으기 위해 골목길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부드럽고 무거운 물체가 갈고리에 걸렸고 힘껏 당긴 순간 검은 봉지 안에서 하얀 물체가 굴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절단된, 너무나 생생한 안쪽 다리였죠. 놀란 리대는 비명을 질렀고 즉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총 3개의 검은 비닐봉지를 수거합니다. 봉지 안에는 분리된 팔, 잘려나간 다리, 그리고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16조각이었는데 문제는 몸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식 결과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었고 외부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으나 목에는 선명한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 즉 누군가에 의한 목졸림이 확실했죠. 범행 시점은 발견 24시간 이내로 범행 직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신이 훼손되고 유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피가 묻은 채용 광고지 수십 장 중 한 장에는 선명한 혈흔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종이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고 지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문이 범인을 향한 첫 단서였죠. 지문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신문지에 표시된 채용 공고의 출처를 따라 추적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문 여러 장은 혈흔이 묻은 상태였고 붉은 펜으로 특정 항목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등 명백히 인위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인쇄물들이 범행 장소에서 가져온 것이라 판단했고 범인이 이 종이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이틀 뒤 한 남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천리.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시간은 4월 4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식사 중이던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동스 일대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 일부와 천리의 신체 특징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곧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이 바로 실종자 천리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피해자 천리는 당시 한 은행에서 회계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사건 당일 누구와도 다툰 정황이나 개인적인 갈등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천리의 마지막 통화 기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통화는 동스호텔 58번지의 유선 전화였는데 그 주소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탐문을 이어갔고 그중 한 남성이 이 주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허용신. 그는 천리의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고 피해자와는 이전에 단 2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허용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지문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혈흔이 묻어있던 채용지 지문과 대조한 결과 두 지문은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그 순간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4월 8일 저녁 경찰은 동스호텔 58번지에 위치한 허용신의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한 경찰은 그대로 허용신을 체포했습니다. 순간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건 꿈일 거야. 진짜일 리 없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집안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자 천리의 의복 일부도 함께 발견되면서 허용신이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허용 씨는 별다른 반발이나 부인 없이 비교적 담담하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천리를 죽였다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그는 범행 당일 천리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천리는 남자친구와 다툰 직후였고 허용 씨는 위로를 핑계로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고 그때 허용 씨는 허리띠를 꺼내 천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을 주자 천리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호흡이 멎었죠. 허용 씨는 이 순간에도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했던 건지 아니면 이미 죽은 건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밝힌 범행 경위를 기록하며 그 안에서 분노, 갈등, 복수심 등 일반적인 범행 동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어떤 명확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용 씨는 본인조차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수사팀은 그 어떤 명확한 동기도 포착할 수 없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공안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리메이진이 수사에 참여하면서 허용신에 대한 전문적인 면담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리 교수는 허용신의 내면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생활, 연애 경험, 감정 인식 등 다양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연애 경험이 다수 있었고 그 수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질서 유지라는 간단한 대답을 했을 뿐 스스로의 행동과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의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듯 담담하고 무감각한 태도로 일관했죠. 리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가 현실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결여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허용 씨는 타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제어 가능한 대상 혹은 도구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인식은 범행 당시 상황을 하나의 실험 혹은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리 교수는 이 사건의 핵심을 심각하게 일그러진 성적 심리 구조에서 비롯된 통제 불가능한 충동이라 진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허용신이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언제든지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리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허용신의 과거 행적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랜 기간 친구들과 일종의 지배 복종 게임을 즐겨온 인물이었습니다. 게임이라 부르기에는 위험한 성향이 짙었고 그 안에는 통제욕과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허용 씨는 일반적인 동기나 계획 없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일그러진 심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현실로 분출된 인물이었죠. 수사는 허용 씨의 자백과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단서를 추적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건 당시 쓰레기장에서 수거된 시신은 총 16조각이었고 그중 몸통 부위만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에 따라 경찰은 허용신에게 나머지 부위를 어디에 버렸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몸통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이징 서부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해당 장소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3일 뒤 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베이징 외곽 지역의 한 폐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였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그곳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방 안에는 훼손된 형태의 몸통이 남아 있었고 DNA 감식 결과 피해자 천리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로써 시신의 모든 부위가 확보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천리의 몸에는 외상이나 방어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성적 위해의 정황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행의 금전, 감정, 성적 동기, 그 어느 것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동기 없는 살인, 계획 없는 시신 훼손, 그리고 유기. 가장 잔인한 점은 피해자가 이런 범죄에 휘말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허용 씨는 친구의 여자친구, 그것도 심지어 단 2번 만나본 상대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 안의 충동을 충족했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부터 마지막 재판일까지 한 번도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을 위해 단호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허용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금전이나 복수 같은 분명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2번 본 상대를 죽이고 훼손하며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인물. 그런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일부 가해자들이 범죄의 과정 자체에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이건 현실이 아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허용신의 경우 범행을 하나의 작업처럼 수행했고 그 행위가 타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끝까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리메이진 교수는 그의 사례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에선 파괴적 충동이 자라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범죄의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 기존의 범죄 예측 시스템이나 위험 신호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허용신이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과 회사 동료들은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수년간 자신만의 왜곡된 심리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잔혹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의 악을 사전에 들춰내지 못한 사회의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충동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단죄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실제 중국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